제가 기사를 보다 그런 걸 읽었어요.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한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뭐 이제 보도진에서 나갔으니 보도방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댓글을 봤는데 사실 아무리 그 분이 얄밉고 그래도 그렇죠. 네 그거는 할 만한 비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네. 비판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만 찾는 사람들이 어떤 찾게 될 처음의 실수가 특재기 한마디일 것 같은 예상이 조금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항상 최전선에 있으셨던 분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가 어쨌든 일어났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최근 지상파 3사가 제어가 점수에서 모두 탈락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은 현재 지상파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상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언론의 기능 중에 와치독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와치독의 기능, 그러니까 특정 권력에 부역하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그 강동성심병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네, 같은 계열이죠. 한림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림대병원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아. 전에 말씀드렸던 네. 성심병원 똑같아요. 네, 예. 같은 재단인 거죠. 예, 맞아요. 예. 안양에 있는 병원이에요. 한림대 성심병원. 안양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병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유명해진 게 이제 새천년에 첫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주문둥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주문둥이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오고 해가지고. 아, 정말? 예, 이슈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귀엽다. 이 처녀도 첫 애가 딱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친구가 18살이 된 건가요? 그렇죠. 18살이네요, 이제 지금. 만 18세가 된 거죠. 와. 귀엽다. 하여튼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은 병원으로 유명하죠. 예. 반전이다. 예, 대학병원 안양에 있는 유일한 대학병원인데 지역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로 추정된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1인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던 그런 병원. 뭐 하여튼 그랬던 병원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가스 배관실이나 화장실 같이 뭔가 휴게소라고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 네. 이렇게 틈새로 나는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확인이 됐대요. 네. 네, 너무 위험한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박스 종이 깔아놓고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사이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는 게 아주 위험한 시설이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서 그렇게 쉬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쉴 공간이 없으면 화장실 이런 데 있죠. 변기 덮어놓고 거기서 쉬시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청소 노동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 분이시라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원래 휴게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결국에는 창고래요. 이게 휴게실과 그 청소 비품을 같이 놓는 곳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6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5평짜리 그냥 창고여서 오히려 거기 한두 명 앉아있기가 더 힘들어서 이제 배관실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쉬고 계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청소노동자들의 그런 휴게 공간 문제는 되게 자주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 제일 최근에 그 11월 30일 날 충청대학교에서 교수가 말하기를 휴게실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쉰다. 그래서 휴게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를 어떤 청소 노동자분이 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농성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 보니까 휴게 공간이 적절히 마련이 되기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요.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한림대 이 사건도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용역업체랑 연락이 돼서 좀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빨리. 예, 지금 결국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간호사들 장기자랑 논란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집중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심병원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업계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모든 대학병원에 아마 전수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동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시달리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에게 뭔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사 바늘이나 네. 그런 데에도 찔릴 위험이 있다고 예전에 또 뉴스에서 읽은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의료 폐기물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폐기물들은 이제 또
플라스틱 통에다 따로 담게 돼 있어요. 그런 주사침이라든지 날카로운 물건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 감염 물질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직업적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용돼서 실제로 일하는 환경인 직장에서 네. 바로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계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청소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규모인 경우가 많대요. 네. 50명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네. 데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분들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그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데 갑질은 고스란히 자기들이 다 하고 있죠. 이런 분들한테. 자기네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쫙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림대병원 네. 그 문제가 예. 계속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네. 벌써 그 고용노동부에서 네. 근로감독관을 파견시켜가지고 네. 이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그 있었던 장기자랑 문제 때문에 네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그 네. 근무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발빠르게 조사를 하는 기관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근로 실태가 어떤지는 조사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아웃소싱이 일어나고 하면은 법적으로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이제 나라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실습생들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그 시험관에 붙은 라벨이라든지 그 재활용하는 그 병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의료기사다 보니까 의료기사들 사이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처우 안 좋은 병원들, 페이 안 좋고 뭐 그런 그 병원들. 블랙리스트로 정리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돌죠. 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이렇다, 이 네. 병원은 저렇다. 꼭 얘기가 26일 나오는 날 거. MBC의 경영진이 다 바뀐 다음에 26일부터 정상적인 뉴스데스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6일 날 뉴스데스크가 나갔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의 느낌은 처절한 반성? 그래서 처음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를 MBC 방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다른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10분 정도를 거의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MBC가 어제 보도한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의 후미쯤에 9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MBC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뉴스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쫓겨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속에는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림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언론이다. 그게 MBC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그게 사실 MBC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 MBC 내부에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듯이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반성도 없다면 사람들도 아닌 거죠. 경영진이 바뀌고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언론이 뭘까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거고 진실 보도와 그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언론인데 그동안 MBC가 그것을 안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멘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보도는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다. 정말 유가족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짓들도 했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질문들도 막 서슴없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도 자체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촛불 국면에서도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짓들을 정말 서슴없이 했었죠. KBS와 MBC 차이 같은 건데요. MBC의 모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MBC는 사형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방송인데 KBS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국영방송 느낌이 나요. 온전하게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저번에 코어포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네. 그건데 그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지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장악하기가 훨씬 쉬웠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돌아왔구나. MBC, KBS가 사실 장악된 건 촛불 보도 이후라고 보면 되죠. 촛불로 이제 나라가 이명박 자체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핑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우병 촛불 보도에 대한 또 어마어마한 위력을 KBS, MBC가 완전히 제대로 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의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장악됐는지 그 MBC 스스로가 반성하는데 그 첫날 세월호 보도를 보니까 저 역할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MBC가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가능하구나.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 했던 것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가능하구나.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리고 MBC가 가장 심했었잖아요. 거의 돌려보지 않는 채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느껴지는 게 저 사람들 정말 마음 먹고 사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쪼달하게 느꼈을 것 같고 앵무새처럼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보도, 몇 달 후에는 이 보도 했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을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현진 씨는 스케이트장에 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로 발령받을지. MBC에 대해서 아까 마차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대통령 뽑아줄 때 뭐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보수적 느낌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과도 있어. 근데 임기 한 1, 2년 남겨놓고는 거의 막 배척당하다시피 그 사이에 탄핵도 당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돼요.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고 억울한 지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태도 자체가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언론도 인권도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건 정권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10년 지난 뒤에 사실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언어로 말하면 적폐 세력들의 반기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작질들 끝에 정권 연장까지 시켰죠. 박근혜까지. 근데 촛불혁명과 지금 MBC의 사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권은 뺏길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들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똑같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 쪽이 아닌. 근데 마치 최순실 같은 인간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선 실세로서의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윤선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겠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보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렬한 저항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아직도 막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나 실망은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복직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내놓고 놔버린 형태로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MBC가 한 보도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또 기념으로 한번 봐드려야죠. 첫 방송은 뭘 준비했는지. 일단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이슈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고 답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36.7%라고 말했고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사를 대행한 기관이 갤럽이잖아요. 갤럽이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50.5%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MBC 의뢰라고 하면 질문 문항도 다 MBC에서 결정해 준 걸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7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50대 이상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답니다. 빨리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 적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봐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걸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뜻인데 1, 2년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데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청산하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표현 자체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7%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반대는 9%밖에 안 됐네요. 그쪽 반발이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럴까? 강하게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반발이 심한 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반발을 하는 당사자들 자체의 재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 뭐 수천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세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걸 가지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 기타의 여론조사 항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명박이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하는 단독 보도도 했어요. 이 기사는 올라오고 나서 MBC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뭔가 MB에 숨어있는 그 애틋함? 다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다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다스에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다중인격 이런 개념으로. 네.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스가 직계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한쪽에 내 다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동안 실제 임기 시절에는 가보질 못하고 퇴임 1년 반 지나서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을 이제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간 김에 거기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새끼 다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4년 9월 말이면은 2013년 2월 달에 퇴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은 무직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니까. 전직 기업인 아니에요. 네, 전직 상관없어요. 아니 현직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 기업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닌가. 시달리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에게 뭔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사 바늘이나 네. 그런 데에도 찔릴 위험이 있다고 예전에 또 뉴스에서 읽은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의료 폐기물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폐기물들은 이제 또 플라스틱 통에다 따로 담게 돼 있어요. 그런 주사침이라든지 날카로운 물건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 감염 물질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직업적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용돼서 실제로 일하는 환경인 직장에서 네. 바로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계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청소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규모인 경우가 많대요. 네. 50명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네. 데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분들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그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데 갑질은 고스란히 자기들이 다 하고 있죠. 이런 분들한테. 자기네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한림대 성심병원 안양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병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유명해진 게 이제 새천년에 첫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주문둥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주문둥이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오고 해가지고 아, 정말? 예, 이슈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귀엽다. 이 처녀도 첫 애가 딱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친구가 18살이 된 건가요? 그렇죠. 18살이네요, 이제 지금. 만 18세가 된 거죠. 귀엽다. 하여튼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은 병원으로 유명하죠. 예. 반전이다. 예, 대학병원 안양에 있는 유일한 대학병원인데 지역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로 추정된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1인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던 그런 병원. 뭐 하여튼 그랬던 병원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가스 배관실이나 화장실 같이 뭔가 휴게소라고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 네. 이렇게 틈새로 나는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확인이 됐대요. 네. 네, 너무 위험한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박스 종이 깔아놓고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사이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는 게 아주 위험한 시설이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서 그렇게 쉬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정쉴 공간이 없으면 화장실 이런 데 있죠. 변기 덮어놓고 거기서 쉬시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청소 노동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 분이시라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원래 휴게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결국에는 창고래요. 이게 휴게실과 그 청소 비품을 같이 놓는 곳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네. 6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5평짜리 그냥 창고여서 오히려 거기 한두 명 앉아있기가 더 힘들어서 이제 배관실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쉬고 계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청소 노동자들의 그런 휴게 공간 문제는 되게 자주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 제일 최근에 그 11월 30일 날 충청대학교에서 교수가 말하기를 휴게실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쉰다. 그래서 휴게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를 어떤 청소 노동자분이 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농성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 보니까 휴게 공간이 적절히 마련이 되기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요.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한림대 이 사건도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용역업체랑 연락이 돼서 좀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빨리. 예, 지금 결국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간호사들 장기자랑 논란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집중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심병원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업계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모든 대학병원에 아마 전수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동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제가 기사를 보다 그런 걸 읽었어요.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한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뭐 이제 보도진에서 나갔으니 보도방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댓글을 봤는데 사실 아무리 그 분이 얄밉고 그래도 그렇죠. 네 그거는 할 만한 비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예, 네. 비판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만 찾는 사람들이 어떤 찾게 될 처음의 실수가 특재기 한마디일 것 같은 예상이 조금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항상 최전선에 있으셨던 분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가 어쨌든 일어났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최근 지상파 3사가 제어가 점수에서 모두 탈락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은 현재 지상파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상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언론의 기능 중에 와치독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와치독의 기능, 그러니까 특정 권력에 부역하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그 강동성심병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몇 주에 네. 걸쳐서. 네, 같은 계열이죠. 한림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림대병원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아. 전에 말씀드렸던 네. 성심병원 성심병원 똑같아요. 네, 예. 같은 재단인 거죠. 예, 맞아요. 예. 안양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쫙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림대병원 네. 그 문제가 예. 계속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네. 벌써 그 고용노동부에서 네. 근로감독관을 파견시켜가지고 네. 이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그 있었던 장기자랑 문제 때문에 네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그 네. 근무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발빠르게 조사를 하는 기관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근로 실태가 어떤지는 조사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아웃소싱이 일어나고 하면은 법적으로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이제 나라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실습생들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그 시험관에 붙은 라벨이라든지 그 재활용하는 그 병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의료기사다 보니까 의료기사들 사이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처우 안 좋은 병원들, 페이 안 좋고 뭐 그런 그 병원들. 블랙리스트로 정리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돌죠. 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이렇다, 이 네. 병원은 저렇다. 꼭 얘기가 나오는 26일 날 거. MBC의 경영